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주택시장이 이렇게 하락세에 접어들면 아무래도 서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재건축 단지들에도 영향을 안 미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상승에 이제 막바지에 가장 많이 오르는 아파트가 누구냐면 바로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왜냐면 이제 재건축은 사업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이 돼야 돼요. 네. 이걸 가지고 있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내 분담금, 내 돈은 안 들어가고 네. 대신에 내가 받는 혜택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이 막바지에 그래서 재건축이 가장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네. 자, 그런데 막상 하락이 시작되면 어떤 아파트들이 또 많이 떨어질까요? 재건축이 먼저 떨어지나요? 재건축이 가장 많이 떨어집니다. 이걸 실제 데이터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 가격 하락률을 서울에서 강남구 아파트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떨어졌냐. 지난 15년 동안 보시면 이제 오래되나? 1000세대 이상짜리 뭐 성경 1, 2차, 한부, 미도, 개포주공, 음마, 대치 2단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오래된 아파트들이 낙폭이 크죠. 왜? 이 조합원 입장에서는 뭐냐면 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즉 재건축 아파트는 건물은 거의 가치가 없어요. 그죠? 땅값인데 네. 가격이 떨어지면 결국은 땅값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조합원 입장에서는 내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내야 되는 비용은 많아지는데 혜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싶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래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요거는 이제 지난 2010년대 이제 초중반에 이제 이렇게 최대 낙폭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거품이 많잖아요.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건축 아파트에도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이 껴있을 거고 하락을 하게 된다면 지난 거품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락폭이 이거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도권의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2년 전에 가격보다 더 밑으로 떨어진 지역들도 있죠. 그러면 이게 뭐 오세훈 시장이 작년에 재보선 때 처음으로 당선이 되고 나서 뭐 신속통합기획 이런 걸 냈고 그리고 최근엔 또 용산정비창 다시 개발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뭐 서부이촌동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용산구 영등포구 일대 굉장히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네. 요런 단기적인 정책으로도 요 하락세를 막을 수 있다고 보실까요? 아,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데이터를 보잖아요. 네. 위에 게 월간 증감률이고 밑에 게 주간 증감률이에요. 그래서 네. 지난 한 달 동안, 한 주 동안 어디가 얼만큼 떨어지고 하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네. 보이시는 것처럼 거의 다 파랗잖아요. 다 내렸는데 용산구가 혼자 지금 월간, 주간 올랐죠. 자, 그런데 이런 용산구도 보시면 매물이 지금 1200건 정도 쌓여 있는데 거래가 거의 없어요. 즉, 뭐다? 아주 소수의 거래량으로 이렇게 가격이 좋은 걸로 나오고 있는 거지 막상 내가 팔려고 내놓으면 거의 안 팔린다라는 거예요. 저 애당초 뭐 거래가 돼야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용산의 이런 계획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시적인 한 몇 달 정도의 긍정적인 영향은 미칠 수 있지만 결국 뭐다? 대세는 정해져 있다. 이미 대세는 제가 지난 2021년 1월 달에 출간한 책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2021년 여름부터 2022년 상반기 어느 즈음에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 하락 변곡점이 올 거다. 그리고 10월 9일에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렸죠. 그 하락 변곡점이 드디어 왔다. 빨리 최대한 빨리 팔아라. 네.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지금은 올해 출간된 세 번째 책에서는 제가 뭐라 그랬냐 빠르면 2022년 가을 늦어도 23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대하락장이 찾아올 거다 라고 제가 전망을 했었고 네.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계속 흘러가고 있죠. 그때 당시 그 21년 초에 전망하셨던 거는 그때 당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측 안 하실 때 예측 안 대표님만 했죠. 딱 하셨고 맞았는데 네. 이르면 2023년 상반기 초라는 예측은 지금도 생각은 그대로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빠르면 올해 가을, 빠르면 올해가 빠르면 올해 가을, 늦으면 내년 한 올해 가을이면 당장 다음 달이네요. 그럼요. 네, 이미 이제 그런 징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뭐 정비창이든 뭐 신촌기획이든 그런 거는 뭐 아주 단기적인 그렇죠. 그냥 그 지역 아주 가까운 지역에만 있는 혹시 주식 투자 해보셨어요? 주식 투자하죠. 예. 자, 삼성전자 사상 최대 실적을 냈어요. 네. 그러면 원래는 주가는 올라가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올라야죠. 올라야죠. 근데 실제에서는 어떤 일이 많죠? 떨어질 때도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이 있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오면 파는 사람이 위너인 거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사시는 분들은 고스라고 부르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요새 그 전세 물량은 뭐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그건 왜 그런가요? 이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요. 제가 전세 대란은 절대 없을 거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한 자산 시장의 버블과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말도 못하게 비싸졌어요. 네, 말도 못하게 비싸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년이 이제 지난 시점이 이제 지금 8월 달이잖아요. 근데 시장이 잠잠하죠. 네. 왜? 이미 가격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본질적인 전세 가치가 이 정도라면 임대차 3법 때문에 가격이 이만큼 올라갔단 말이에요. 너무 부담스러워. 근데 금리마저 이때는 금리가 낮아서 그나마 대출 빌려다가 그래, 에이, 집주인이 높게 내놓으니까, 그러니까 공급자는 그렇게 해놨는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싸니까 대출 끌어다 오케이 공급자 수준에 맞춰줄게 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아, 그게 안 되는 거죠. 공급자가 내놔도 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 택도 안 되는 가격인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지금 전세 매물이 계속 쌓여 있는 거고 늘어난다는 게 쌓이는 거군요. 쌓이는 거죠.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수요자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전세도 가격을 낮춰서 내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향후 좀 그럼 어떻게 갈까요?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훨씬 더 심해져. 자, 원래대로라면, 그러니까 이게 큰 사이클은 비슷하지만 디테일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잘 몰라요. 그러면 원래는 근데 집값이 사실 떨어지면 전세값은 올라야지 정상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집값은 떨어지는데 전세가도 같이 떨어진다는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 중반부터 21년 초중반 사이에 나타났던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월세 가격까지 전부 다 폭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대로는 없었어야 돼요. 네네.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엄청난 유동성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자산시장 버블이 불고 거기다 임대차 3법까지 있다 보니까 원래대로는 이 정도 올랐어야 되는데 이만큼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금리는 엄청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저렴했을 때는 내가 전세 가격이 그렇게 급등을 했어도 은행에 대출 빌려다가 이자 부담이 많지가 않으니까 공급자들이 원하는 그 올라간 전세 가격을 내가 이렇게 받쳐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금리가 그때보다 훨씬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유례 없이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 같이 오르다가 그렇죠. 이젠 유례 없이 이게 같이 떨어지는. 맞습니다. 진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그나마 이 시장 중에 제일 어디가 그나마 유리하냐? 하방 경직성이 강하냐? 그나마 월세입니다.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람들이 전세 안 사고 월세로 많이 간다 그러잖아요. 네네. 이유가 전세에 대한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냥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이자 내는 것보다 월세 내는 게 싸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월세 쪽으로 좀 몰리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월세 가격마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월세 가격이 지금 뭐 월세가 몰리니까 월세 폭등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아니 뭐 예를 들면 이제 집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월세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한번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그거를 받쳐주시는 사람이 없어요. 대표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는 사회 초년생인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월세가 더 나을까요? 아니면 전세가 더 나을까요? 이거는 일단은 너무 케바케할 것 같아요. 예, 너무 케바케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냥 제 친여동생이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월세 사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월세를 사시다가 그럼 월세를 살았을 때 장점은 뭐예요? 내가 목돈을 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바로는 빠르면 1년, 늦어도 2, 3년 뒤에는 엄청나게 좋은 지금 부동산 또 투자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사시면서 그 사이에 목돈을 좀 모으고 그 목돈이 5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고 몇천 상관없습니다. 예. 근데 이 어느 정도의 목돈만 있으면 이걸 가지고 또 좋은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월세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네. 아까 대표님 말씀하시던 거의 연장선상인데 네. 최근 뭐 깡통 전세 얘기도 요즘 기사에서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집값이 지금 하락세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거라는 신호로 해석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가요? 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전세가율이 높다라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전세가율은 이제 수요와 공급, 거기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네. 전세가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뭘까요? 자, 전세가율은 기본적으로 전세 가격 나누기 매매 가격이 전세가율이에요. 네. 자, 근데 전세가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속도보다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렇죠. 뭐냐면
실제 수요가 뒤를 받쳐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뭐 입주 물량이 오면 전세가 이게 전세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전세가 다시 떨어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깡통 전세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랐는데 자, 지금 보시면 전세가율이 이미 지금 100% 넘는 데들이 너무 많죠. 세대수를 300세대 이상짜리 좀 볼게요. 자, 이렇게 봐도 지금 95%짜리도 있고요. 80%. 자, 수도권에도 이런데 전국적으로 보잖아요. 자, 보시면 자,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들 중에서 90% 넘는 아파트가 이렇게 많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격이 몇 프로만 내려도 10%가 아니라 한 3, 4%, 4, 5%만 내려도 바로 매매 가격이 전세보다 더 낮아지는 거죠. 자, 1000세대 이상짜리로 볼까요? 1000세대면 상당히 대규모 아파트거든요. 자, 1000세대 이상짜리도 어때요? 와, 이렇게 많아요. 1000세대 이상짜리들 중에서도. 물론 지방이 좀 많죠. 그러게요. 지방의 그 중소도시들이 되게 많아 보이네요. 그렇죠. 네. 자, 이런 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데는 역전세 날 가능성이 아주 많죠.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제 임대차 3법의 후유증 하나죠. 왜냐하면 실제 수요는 없어가지고 매매 가격은 별로 못 올랐는데 임대차 3법 때문에 2년치를 4년치 받다 보니까 전세가 급등을 하면서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앞으로 몇 년 뒤에는 한국에서 사회적인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거예요. 역전세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거고 이것 때문에 전세가 아예 이제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내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만약에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너무 좋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광양에 성우 아파트 같은 98%인데 자, 1억짜리면은 매수 원금이 얼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1억, 만약에 이 아파트가 1억이다. 그러면 내 투자 원금이 얼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1.6%니까 160만 원만 있으면 내가 1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레버리지가 이거 얼마나 심합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은 게 너무 좋지만 이제는 대세가 다 꺾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이 전세가율 좀 의미 있는 전세가율 수치를 보이고 있는 특정 지역이 있나요? 전국에서? 아, 전세가율? 그러면 지역 랭킹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아파트별 랭킹을 봤는데 지역별 랭킹을 한번 볼게요. 인구 15만 명 이상의 시군구로 볼게요. 지금 이제 전세가율이 높은 데가 어디냐면 포항시 북구, 충남 당진시, 청주시 서원구, 그 다음에 전남 광양시, 서산시, 포항시 남구. 자,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지방이죠. 근데 이 지역들 중에서 무조건은 아닌데 이 지역들 중에서 입주 물량이 많은 곳. 자, 예를 들면 광양을 한번 볼게요. 광양. 자, 광양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율이 역사상 거의 가장 높아요. 가장 높은데 지역 상세로 들어가서 광양의 공급을 보면 자, 어때요? 지금 내년과 내후년에 가장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 터지죠. 자, 입주 물량이 터지면 전세가 어떻게 되죠? 매매가 어떻게 되죠?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런 지역은 역전세 날 게 그냥 눈에 훤히 보이는 거죠. 너무 위험한 겁니다. 네.